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오펜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그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날씨가 좋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뭉술뭉술 피어오르는 날 요즘인데 저는 마치 봄 아지랑이 같이. 맞아요. 봄아지랑이처럼 이제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좀 깨어난 어. 느낌? 그래서 동시에 고민도 좀 많아지고. 어. 네. 이제 원래 세포가 깨어나면 원래 알죠. 또 이제 각자 하나하나의 세포가 갖고 있는 생각 주머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월 1일이면 사실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계절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1월 1일이어도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죠. 봄이 사실 새로운 시작이잖아. 새로운 새싹이 체감상 그게 확실히 있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날이 좋아지고 뭔가 그러니까 진짜 뭔가 새로 시작하나? 약간 이런 진짜 새 연도가 밝았구나. 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마침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이 날이 3월 1일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맞춰서 저희가 지금까지 더듬이를 지내온 게 3개월, 이렇게 1분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1분기가 끝나고 이제 새 시작으로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시간이냐면 두런두런 타임이죠. 이제 그간 분석을 하고 작가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위해서 저희의 맥주, 무기와 말을 하기 위한 무기, 방패, 네. 다른 술, 그죠? 네. 다른 술까지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제 조금 분석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던 전반적인 생각이나 맞아요. 혹은 팟캐스트, 미술, 그죠? 예술,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조금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저희도 오늘은 조금 대본을 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냥 조금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듣는 분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그죠? 맞죠. 그리고 너무 이게 조사만 하고 좀 그래도 나름의 이 정확성이라고 할까? 좀 우리가 조사해온 어떤 그런 것들 틀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 맞아요. 그게 있어요, 확실히. 뭔가 저희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스스로가 그 분석에 갇힌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좀 느슨하게 풀어줘야 또 다음 준비를 위해서 또죠. 냉탕에만 들어가 있다가 그죠? 들어가 있다가 이제 온탕에다 한번 들어갔다가 냉탕 이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좀 풀어줬다, 그죠? 다시 한번 쪼그라들 시간이 된 거죠.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야. 좀 풀어주고 네. 릴렉스하게. 네, 본격 이제 풀어주는 방송, 네네. 풀어주는 타임이죠. 그래도 확실히 어쨌든 더듬이의 취지는 이렇게 딱 한 핀트로 향하는 그죠. 예리함을 좀 추구하려고 했으면은 네. 이번에는 좀 넓게 가보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두 직선을 X자로 놔보세요. 네, 꼭지점이 생기죠. 네. 그리고 다시 뭐가 생겨요? 다시 넓어진다. 그죠. 넓어졌다 어디로 갈 거예요? 또 꼭지점. 다시 그으면 되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시 그렇게 그으면? 다시 그으면 되죠. 오케이. 그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확한 주제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어쨌든 오펜 씨한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팟캐스트라는 걸 하시면서 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확실히 큰 변화는 그거예요. 저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말하는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사실 글을 좀 쓰는 편이었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 내 생각이나 무언가를 할 때 좀 뭔가 글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뭔가 뭐 고민이든 뭐 생각이 많으면은 그냥 친구를 만나서 그냥 털어내는 사람도 있고 말로 이렇게 털어내는 글로 적어내는 사람 있고 글로 적어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진짜 아니면 뭐 몸으로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운동 같은 것도 그죠. 풀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글로 보통 그런 걸 좀 푸는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일기장에 이제 속마음을 쓰시는 편인가요? 일기는 안 쓰는데 개새끼 이러면서 아니지. 데스마 개새끼 죽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데스노트 있고. 데스노트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글을 좀 쓰는 편이었는데 좀 말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좀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글이란 거는 뭐랄까 좀 시간에 좀 초월돼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딱 남아 있으니까. 그냥.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쓴 글도 실제로 읽을 수 있고. 그죠. 근데 말하는 행위도 물론 팟캐스트가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걸 이제 내가 말을 하는 행위는 보통 말이 아카이빙 되니까 말이 들었을 때 되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롭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나온 거 아시죠? 최근에. 네, 들어봤어요. 그게 굳이 말하자면은 뭐 커뮤니티를 이제 뭐 음성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건데 실시간으로. 네. 한마디로 좀 소통이 가능한, 또 이제 서로의 관심사가 공유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좀 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등장하고 제가 느낀 게 그냥 그거예요. 저희도 팟캐스트를 사실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걸 좀 말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클럽하우스도 화제가 되고
어쨌든 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왜냐면은 뭐 글로 써도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실시간 소통 불가능성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 모두가 좀 말하는 욕구가 있나?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나? 뭔가 이제 코로나랑 더 겹치면서 좀 코로나 소통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어쨌든 과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없을 때는 친구들 한 대여섯 명 만나서 친구랑 1대1로 대화하는 것도 소통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그건 소통이 아니지. 상담의 느낌이거나 혹은 대화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건 거지. 장을 펼쳐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장을.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에 옛날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서로 이제 약간 뭐냐 왁자지껄하고 싶고 포도 먹다가 올리브 좀 먹다가 그렇죠. 아 저 아가리 좀 털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올라가가지고 저 동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신전의 기둥들 아래서 네. 다 이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면은 요즘엔 사실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요즘에는 조금 뭐라 그러지 요즘에는 그러니까 범위도 커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인터넷에서 그게 가능하도 하지만 인터넷 사실 그거잖아.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라 사실 내가 맞다 넌 틀리고 내가 맞다가 인터넷이잖아 사실. 그죠. 이제 그런 장들이 많이 없는 말을 하는 장들이 그러니까 말이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이 팟캐스트는 사실 소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말을 기록해서 그것을 좀 풀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 열람처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따따따딱딱 하고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이 이제 와서 듣는 시스템인데 그건 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어떤 핀트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애초에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도 약간 제가 방금 말한 거 아니면 사카린 씨가 지적한 핀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같아. 그냥 이 에피소드를 저희가 애초에 막 깔아놓자지 그냥 이 두런두런 말할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흘려 들어라 정도. 이것은 너무 그러니까 아카이빙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동시에 또 아카이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도서관 사서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취지 같아.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아크로폴리스 약간 연장해서 말하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이나 보통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완전한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소통은 진짜 타인을 모르는 사람이랑 네. 그러니까 철학적 의미에서 타자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냥 뭐 표면적인 의미에서 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그냥 좀 더 뭐 젠틀하게든 어떻게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 진짜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대화가 지향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지금 오펜 씨가 말한 게 실시간 매체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팟캐스트의 장점으로 좀 회귀를 한다면 그쵸, 팟캐스트 얘기 좀 해. 뭔가 어쨌든 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체 저나 오펜 씨가 스스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아. 실시간에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죠. 어쩌면. 근데 팟캐스트는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간 훈련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화두로 던졌던 이야기는 대부분 뭐 쓸데없는 소우주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혹은 미스테리에 관한 이야기, 아니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는 입장에서 미술에 대한 생각과 작가에 대한 분석을 정리를 해서 말한다는 건 저한테 훈련이거든요. 훈련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가 뭐 의도치 않게 뭐 팟캐스트 이걸 폄하하는 것처럼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엄청난 훈련이에요. 사실 그것도 그죠. 대단한 뭐 능력이 필요한 거고 사실. 그죠. 분석력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와, 지금까지 이 방송을 진행하는 100분 토론이든 어떠한 딱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야 쉽지 않은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다음에 그런 쾌감 있잖아요. 조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깨달음. 아니 그 파편들로 보이는 어떤 뭐 작가들의 이런 성향이라든지 뭐라가 있다 치면은 묶었을 때 그것들에 뭔가 묶이는 그 그죠. 관통에는 하나의 꽃이 마냥. 그죠. 꼬치가 딱 꽂혔을 때 하나로. 딱 그런. 그게 이제 약간 그 맛이 있죠. 쾌감이 확실히. 그래서 꼬치집처럼. 이거겠구나. 이거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사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예술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인생사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개인적인 예술 하시게 된 게 얼마 됐죠? 저는 미술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술을 하시게 된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건 달라요. 아시죠? 이건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빵년. 내가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저가 무슨 뭐 성공한 작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나의 존재가 예술이다. 문제 아시죠? 너무 상투적이고. 그건 너무 이제 너무 진부하다.
나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낫지 않나 차라리. 근데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은 사카린 씨는 팟캐스트를 하고 난 뒤에 네. 좀 변화가 있다. 아유 변화 많죠. 어떤 대표적인 몇 가지. 일단 첫 번째, 야, 주기적인 계획이 생겼다. 주기적으로 뭔가 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근데 그거 은근히 괜찮아. 아, 이거 되게 좋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그 계획이 있겠지만 이 규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스스로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마조이즘이 좀 섞인 네, 듯한 마조이즘이, 즐거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의 이 아카이빙이 쌓였을 때 뿌듯함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약간 예술이랑 연관지으면은 예술가라는 직업이 사실 네. 뭐 이렇게 막 그런 루틴이 있는 직업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회사원처럼 뭐 언제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게 자기가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루틴이 있는 거 좀 뭐라도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리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 이렇게 가만히 술 마시고 있다가 필 탔어 이럴 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잘 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자기 루틴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진짜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꾸준히 작업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놀지. 진짜 막나리 같은 작가들도 보면 루틴이 있어요. 있어요, 루틴이. 그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박서보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건강했을 때는 하루에 17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17시간 좀 오버였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죠? 아무튼 10시간에서 17시간 사이였거든요. 엄청 오래 하시네. 하고 이제 늙으셨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8시간을 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시간은 본인의 이 작업적 시간에 있어서 무조건 루틴인 거예요. 전 17분을 해도 힘들던데 작업.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저는 뭔가 이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술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클리셰인 것 같아요. 예술가는 어디 술 마시고 앉아 있다가 하늘 보고 있다가 참새 지나가는 거고 이거야 이러고 딱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저희가. 맞아.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들이나 저희가 조사한 작가들도 저희가 파고 들었을 때 딱 느끼는 게 와,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도 주위에 혹은 자신의 관심사에 항상 눈 떠 있고 항상 예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게 바로 예술이잖아요. 맞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번뜩이는 걸로 하는 거는 예술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즉흥적이고 조금 더 휘발성이 강하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해요. 네. 그런 얘기 많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작가님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유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집 옆에 작업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집을 나가서 다시 들어왔다고. 담을 놓고. 네, 담을 놓고.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죠.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튼 이해가 좀 흘러간 건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라고 시작한 질문이? 변화? 변화요? 아무튼 그게 있었고 규칙성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나 스스로가 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느낌. 내가 내 생각을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하는 순간, 분석이라는 거는 저희는 역사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아닌 저희는 어쨌든 저희의 주관성을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분석이잖아요. 그 분석을 아카이빙을 했으니까 저희가 듣잖아요, 다시. 그때 제가 이제 제 말을 들었을 때 요런 점에서 이제 피드백 혹은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어쩌면 나 스스로가 너무 막혀 있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거울 보는 연습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훗날 잘된 예술가가 됐을 때 뭔가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작업을 설명하는 일이 있을 때 요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풀어놓는 게 낫겠다. 요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듭 짓는 편이 낫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냉탕에 들어가서 쪼그라드는 게 낫겠다. 혹은 온탕에 가서 풀어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맞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엄청 많으시네. 많죠. 당연히 많죠. 세 번째는 나 좀 뭐 하고 있다. 뭐라도 하고 있다. 뭐라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 작업이 본인의 작업이 탄생되는 그 뭐라 하죠? 이 텀이 좀 길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더듬이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짧잖아요. 그렇지. 그 사이사이에 내가 어쨌든 뭔가를 계속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저희 걸 들으시면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어디 가서 이제 내가 버니로스 얘기 나와, 아담 린더 얘기 나와, 야나울련 얘기 나와, 아가리를 털 수 있다 이제. 그죠. 얻는 건 있지.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빨을 털 수 있죠. 정확히 이틀 전에 뭔가 쿤스타우스 브레겐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넌지시 언급했어요.
살짝 이제 안경도 없으면서 콧대를 살짝 매만지면서 버니로스와 쿤스트 브레겐츠에서 이제 2020년 4월에 했는데라고 딱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친구 너 꽤 자세히 안 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독일 친구. 그래서 제가 했죠. Because 딱이죠. 왜냐하면 나 조사했거든. 아 영어로 했어요? 아니죠. 아 because. Because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기 조금 더 맛깔 나니까 네, 이제 딱 because. 얘기하고 딱 나서 이제 그 친구 너 그런 거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어 딱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아 나 뭔가 하고 있구나. 잡지식이 늘었다. 나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죠. 확실히 그 예술 학생들이나 예술 공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젊은 예술가 아니면 지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방금 말한 거 연관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확실한 목표란 것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퍼질라면은 너무나도 퍼질 수 있는 그 맞아요. 예. 당위가 부여된다고 했나? 마땅히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술을 한다는 거를 구실로 삼아서 자신의 나태함을 변호하는 사람들. 괜찮은 말이죠. 아, 방금 저를 공격하신 것 같아. 아니 피해 의식인가? 피해 그건 피해의식입니다. 아니 무슨 아니 뭐 진짜 있잖아요, 그죠? 순간 한판 하자는 건가? 이런 약간 이런 느낌. 한번 해보자는 건가? 아, 그쵸? 그런 게 있어서 많이 힘든데 힘들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퍼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스스로가. 왜냐면은 뭐 내가 회사를 다니건 학교를 다니면 뭐 어쨌든 간에 가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랑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 오롯한 자율성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오롯한 자율성 속에서 내가 사회에서 역할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핀도 되게 힘든 거고 사실. 그죠.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무슨 그죠. 효용성이 있나?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도 그죠. 없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예술가는 확실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따박따박 월급이라던가 숫자로서 되는 성과가 있거든요. 아니, 그 숫자라는 거는 책임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명확한 지표거든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효용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예술가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예술가는 내가 운 좋게 성공해서 갤러리에 작업을 판다라는 게 또 성공의 기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는 숫자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애매하죠. 네. 저희가 그때 퍼포먼스 조사했을 때 딱 느꼈잖아요. 퍼포먼스라는 작업 스타일의 탄생 배경이 이미 정치적인 거고 뭔가 그 기록되고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혹은 일부러 그건들에 반대해서 움직이는 입장이었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는 예술가들이 사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도대체 나 스스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석한 씨 요즘 어떠세요? 약간 예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공허하다 아니면 충만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쁘다 뭐 슬프다 뭐 막막하다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백그라운드로 얘기가 그냥 코로나도 있고 네. 뭐 저희가 뭐 디지털화되는 세계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핀트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게 저는 지금 아니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예술가나 네. 예술에 대해 호의적인 뭐 측면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요새 제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해요? 네.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 생각에 어느 순간 묶여 있다가 음. 약간은 그 생각이 들어.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작업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작업 방식도 단순 노동, 간의 수공업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저는 뭔가 제 스스로 제 스타일을 이야기하자면 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이라는 게 또 뭡니까? 각자 머릿속 안에 있는 사공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되게 특별하고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뭔가 배도 없고 사공도 없는 잔잔한 배경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딱 근데 그 순간인 것 같아서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 내가 눈앞에 두고 있는 걸 집중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으로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네. 그래서 행복하다. 네. 백남준 옹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하죠? 나는 오늘의 사소한 감성에 젖을 시간이 없다. 난 눈앞에 내 작업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감성이지 사실. 그 두 개의 밸런스를 딱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술가란 직업이다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 뭐 방금 뭐 백남준홍의 네, 그런 말도 사실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냥 이것도 직업이고 뭘 그렇게
뭐 생각을 하냐 라는 것도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쪽에 좀 찬성한 입장이에요. 예술가한테 너무 특별한 뭔가를 수여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사실 저는 어떤 특정 시대에서 부여된 되게 그런 그죠. 뭐 씌워진 약간 그런 뭐랄까 클리셰죠. 다 클리셰라고 고정관념이고 직업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더듬이 또 그런 취지도 약간 있고 그런 그죠. 식으로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답은 이미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뭐 예술 그 방금 사석에서 한번 얘기했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도 뭐 비즈니스고 네. 아니면 정치일도 좀 있어야 되고 아 그죠. 뭐 그런 거 잘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누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야 진짜 순수한 예술 필드에서 네. 정치질 비즈니스 싸바싸바가 무슨 말이냐라고 해도 아 그럼 예술이 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다 필요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게 정말 더 현실적으로 적합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막론하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근데 예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극으로 가면 안 좋은 정치질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뭐 좋게 말하면 자기 PR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어떤 정치로 표현했을 때 뭐 극우, 극좌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미술계도 극나댐, 아 그치. 극주릭, 아니 뭐라죠? 극백, 뭐라죠? 극내성, 대선. 다 필요해요. 극운둔. 예. 생태계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은 아 뭐 그쵸. 요거 있고 저거 있고 저거 있고 요거 있고 이런 상태에서의 그 여러 가지 순환들 통해 필요한 거지. 만약에 다들 인스타그램으로 하이 하면서 나 I'm artist 후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랑 아니면 다들 그냥 암묵한 채로 숨어 있는 거랑 어떤 식으로든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생태계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 저희만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거 듣는 분들 중에 예술하는 분은 또 어떤 포지션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각 개인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되 개인의 욕구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이 포지션인데 아니야 나 저 포지션 좀 부러워 저거 해봐야겠어 할 때 하면은 용기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못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그때 내 스스로의 나의 병신 같음을 생각을 하면서 주먹을 얼굴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다시 프리시하게 내일을 시작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 예술을 하면서 우울감이나 잡생각이 들 때 아 요즘 그래도 통달을 좀 하셨나 보네. 통달이 아니에요. 전 통닭을 좋아하긴 하는데 통달은 아니에요. 오케이.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Let it be. 괜히 비틀즈가 Let it be를 부른 게 아니라 내비둬라. 그냥 둬라.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노답이다. 이 삶은 노답이고 나는 노답인 채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의 이제 사랑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어떤 결과로 행위의 결과적인 걸로. 그런데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건가? 뭐 바꾸면 좋지. 바꾸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것도 있죠.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가 없으면 아까 또 한 얘기지만 가는 거죠. 그 노홍철이 맨날 그러잖아요. 가는 거야. 그게 그 소리인 것 같아. 아 맞아. 근데 약간 사람 좀 성공했다고 보긴 애매한데 좀 그런 뭐랄까 영향력? 아니면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결국에는 내 거 하는 게 그런 인물로 막 몇 명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백종원 이런 사람도 뽑을 수도 있고 그죠. 그분도 아니 진짜 이말년 이런 사람도 뽑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자기 하고 싶어 노홍철 얘기해서 떠오른 거거든요. 노홍철도 좀 행보가 특이하잖아요.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지금 뭐 빵집을 하고 있다고 했나?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좀 멋있는 태도죠. 다들 약간 그런 사람을 까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너 뭐냐 현실 감각이 없다. 네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주어진 재능이나 주어진 뭐 물질적인 무언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를 떨쳐내거나 뭔가 펼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좀 개인 포지션을 바꾸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작가도 저는 그런 작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자기 거를 어쨌든 하는 사람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사람 이게 좀 되게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러니까 사카린 씨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종합을 해보면 그거네. 어쨌든 오늘을 산다 나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을 살고 그게 좋은 태도다. 어쨌든 내일도 살 거다. 내일도 신경 안 쓰는 거지. 사실. 오늘만 사는 사람. 그거 있잖아 원빈도. 너는 내일을 보고 사냐. 나 오늘만 산다. 좋은 태도네. 멋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작업적으로도 맞아. 봤을 때 사실 그렇잖아. 그리고 이 예술에 대한 고민이든 뭐 예술가가 좀 고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가진 핀트가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죠. 고민이라는 게 사실 미래를 향해 있으니까. 그죠.
과거를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 저희 인스타에도 하나 봤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들 때 이 말을 던져라. 증거 있어? 무슨 소리야 너? 증거 있어? 미래에 대한 거. 불안감이 들 때 스스로한테 던지는 거지. 미래에는 증거 없지. 증거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좋은 태도네. 그거는. 오펜 씨는 뭐 그래서 이제 좀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의 그 뭐라지 이디얼 뭐라죠? 이상적인 작가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하는 행보가 멋있는 작가, 혹은 하는 작업이 멋있는 작가. 뭐 저희가 아까 저번에 말했던 뭐 버니 로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야나 오히려가 될 수도 있고, 아담 린더가 될 수도 있고. 행보적으로? 예. 아이고 그냥 좋아하는 작가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죠. 어쨌든 본인이 뭔가 바라보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가끔씩 얘기하지만 얀보 좋아하고. 얀보가 어떤 작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얀보는 이제 덴마크인인데 이제 베트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베트남 전쟁 그때 이제 이민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유럽을 와서 덴마크에 살면서 작가를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꽤 있습니다. 뭐 한 4, 50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의 감성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좋아한다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가끔 그 사람 작업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이 사람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이 사람 진짜 오늘 산다 이거랑 비슷한 건데 뭐 그 사람 작업이 뭐 너무 열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예술가 말고 다른 건 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게 진짜 멋있는.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산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는 이제 사칸 씨는 많이 알겠지만 루이터, 하랄타이 이제 듀오 작가인데 바톤 듀오. 아무튼 듀오 작가인데 제가 뭐 감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안 지가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봤던 게 이제 재작년 비엔날레죠. 재작년 2019년. 저는 이제 오펜 씨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 벨기에 관을 들어가서 박수를 치게 되었다. 아우 저는 진짜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사실 박수 안 쳤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친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아니 이게 가보면 이제 국가관들이 모인 데 있잖아요.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 파빌리온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벨기에관이거든요. 거의 바로. 그러니까 저는 국가관에서 벨기에관을 처음 간 거예요. 좋은데 딴 관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좋다. 나오고 다른 관들 다 둘보고 한 번 더 들어가서 거길. 그때서 오케이. 다 이렇게 하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몰랐으니까. 근데 저는 그 작업 그 전시도 되게 좋아했지만 그냥 그 사람들 다른 작업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가는 저희가 소개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도 좀 있는 작가 듀오고.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한번 했다고 하면은 다들 한 번쯤은 어쩌면 들어봤거나. 그래서 저도 그때 오펜 씨가 말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스테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미학적으로 뭔가 되게 장난스러운데 맞아. 그 안에 깊이가 있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그 쪼가 있잖아요. 그다음 뭐 이미지도 되게 재밌고 매력적인 작가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저가 생각할 때 진짜 좀 제 기준 좋은 작가다. 뭐 아니면 좋은 작업이다라고 드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데 저게 내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뺏고 싶은 작업. 그런 작업들을 볼 때 저는 이건 진짜 좋은 작업 같다. 뭐 내 입장이 그러니까. 그죠. 내가 더 빨리 태어나서 저걸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사관 씨 그런 거 있으세요? 약간? 저는 뭔가 뺏고 싶은 느낌을 항상 갖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에서 제가 요새 조금 더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가 로버트 고버거든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그쵸. 이분도 이제 예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그 미국관을 한번 전시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거면 한 몇 년도쯤이려나? 꽤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2000년 초? 아니면 90년대? 네. 근데 저는 이분의 카탈로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들더라고요 요새. 왜냐면 뭔가 얼핏 봤을 때, 그러니까 당장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일단 흥미롭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개인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작업 방식이 어떻게 발전됐냐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이제 카탈로그를 처음 빌려서 딱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훑어봤을 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를 약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그 개인적인 작업과 그 개인의 심리 상태의 발전 과정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구나. 사건 씨는 약간 예술을 볼 때 과정을 좀 중시하는 편인가? 스토리를 개인의?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 그냥?
어쨌든 로봇 고보도 딱 보이는 게 재밌어서 뒷이야기가 재밌는 거는 둘째 치고 그럼 그냥 미술은, 플러스 알파 느끼는 거고. 저한테 있어서 미술은 이미지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로 그 다음에 뒤에서의 그 뒷이야기가 재밌을 때 느껴지는 2차 타서 그러니까 잽이 좋아야 스트레이트가 잘 나와요. 근데 잽이 안 좋은데 스트레이트만 잘 나올 수도 없고 작업이 구린데 그걸 또 보고 느낄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렇다지 얘기가 재밌다고. 작업이 구리면 아시잖아요. 구린 전시 가면은 훅 보고 나와요. 궁금하진 않아요. 어떤 그냥 사람인지. 쓱 보고 그냥 이 사람인데 잘 찾아보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반고가 사실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 뭐 작업도 작업인데 작업도 괜찮고. 근데 개인적인 스토리가 또 완전 드라마틱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빵 이렇게 더 떠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뭐 편씨도 지겹게 들었겠지만 마이크 켈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트라우마를 그 미국의 사회에 딱 이렇게 덧붙여서 했을 때 그 시너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개인의 트라우마라는 걸 얼마나 재밌는 요소를 발견해내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것들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를 그 사람이 딱 캐치했을 때 그 카타르시스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인형 작업도 그렇고. 그러면은 아까랑 약간 좀 연장된 얘기인데 어쨌든 저희가 작가를 선정해서 소개라는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잖아요. 어쨌든 저희도 좋은 작가, 뭐 동시대 잘 나가는 작가를 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말 걸어놨는데 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좀 좋은 작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작가의 기준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고 딱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야죠. 뭐 좋은 작가 아니면은 더 넓혀서 좋은 작가, 뭐 좋은 전시, 뭐 좋은 작업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어서 좋다라는 게 뭘까? 라는 거죠. 일단 좋다라는 건 개인적인 것 같고요, 그죠? 주관적인 것 같고 좋은 작가라는 거는 그냥 좋다라는 기준이 어떤 보편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완전히 뭐 100% 동의하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겠지만 뭐 그래도 어떤 뭐 작가들이 뭐 전시를 더 많이 하고 성공을 하고 뭐 비싸게 팔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뭐 좋다는 기준이 좀 합의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거죠, 약간. 근데 이거는 미술이라는 개념이 멸망할 때까지 정립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정해질 수 없는 무언가고 좋은 작가는 제가 제 아까 개인적 의견으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참 좋은 작가라는 건 좋은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 그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누구나 특이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일부러 기괴하거나 혹은 되게 웃기게 만들거나 혹은 되게 무섭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사이에서 유니크함을 뿜으려면은 되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오펜 씨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죠. 그죠. 미술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좋은 작가가 뭘까라고 이렇게 서로 아니면 다음 작가를 누구를 조사를 해볼까요? 하지만 작업을 보고 서로 이제 이 사람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서로 동의를 하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100% 좋다, 뭐 좋은 작가다, 뭐 좋은 것의 조건이 뭐다라고 정의낼 수는 없지만 뭐 한 보면은 좀 알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죠, 확실히.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을 돌이켜봐서 좋은 전시를 조금 생각나는 걸 바로 말하자면 2019년에 그 프랑크푸르트 슈린 박물관에서 봤던 나탈리아 두베역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아마 한스 베역이었나? 이제 나탈리아 두베역의 남자친구였던 분이 같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스 베역 그분이 이제 곡을 담당했었고 작곡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탈리아 두베역 그분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했던 분인데 맞아, 애니메이션 정말 저는 신선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점이 신선했냐면 일단 그 전시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었고 난 조금 약간 기괴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사실 약간은 구시대적 구시대감 윌레스 앤 그로밋 맞아. 치킨런 맞아, 그죠. 크리스마스의 악몽 치킨런. 뭔가 약간 요런 식의 옛날 감성이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재밌었던 건 그 요새 힙합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리고 힙합 음악과 저희가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클리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아이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거 뭐죠? 그릴즈를 딱 보여주거나 약간 이런 자세들을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괴물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조그만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뭔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연출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밀실 방 안에서
어떤 이상한 몬스터가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는데 벽에 이제 글씨가 생겨요. 뭐 엄마 막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죠? 막 이런 글씨가 생겼다가 피로 흘러내리면서 사라졌다가 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이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떠한 매체가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아까도 이게 좋은 이미지 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네. 이미지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시라고 가정했을 때 좋은 전시라는 거라고 좋은 전시는 좋은 작업에 종속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씀하신 건 이미지적인 거잖아요. 그 작업의 내용이나 네. 뭐 작업의 이미지를 말씀하신 건데 네. 좋은 전시라는 개념은 네. 한마디로 그냥 작업의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좋은 이미지라는 것이 작업에 종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되게 전반적인 그 분위기 자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약간. 뭔가 제 생각에 첫 번째로 머리를 때리려면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여진 게 그 한 방에 보여진 전시 자체의 풍경.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네. 이 나탈리 드베어 네. 이 사람이 한스베어 그 작업이 네. 좋았던 이유가 이 작업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뭐 모니터든 네. 프로젝터든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방식. 그러니까 그 사각 틀 안에 내용이 그 컨텐츠가 존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그 전시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 자체가 압도적이었냐.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갔을 때 공간 자체도 압도적이었고 왜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쉬린 박물관에 대한 그 느낌을 싹 없애버렸어요. 되게 중간중간 조형물도 많았고 꽉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그 번뇌로스 때 이게 자연사 박물관 온 느낌 있죠. 뭔가 그 크리스마스 악몽이나 기괴한 영화에 나올 법한 괴상한 괴물들. 근데 이것들이 알고 보니 이 두 배역이 실제로 스톱모션을 만들 때 썼던 조형물들이고 근데 그게 엄청 커요. 요게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크게 만들었구나.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전 진짜 그때 처음 봤거든요. 사진 지식 없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충격 그리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하나하나 봤을 때 그 충격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좋다가 아니라 아니죠, 그죠, 전체적인 그죠. 게 네, 네. 좋다. 어떤 전시를 갔을 때 저희가 작업 하나에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는 작업과 전시가 풍겨지는 공간의 분위기를 네. 많이 보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요새 미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작업 하나하나에 힘을 쏟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전시 구성에도 작가가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그죠. 개입을 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큐레이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네. 있죠. 뭔가 예전처럼 뭔가 정말 그림 하나로 끝장내는 작가도 아직은 있지만 그죠. 약간 트렌드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도 좀 흐름이 변했고 좀 변하긴 했죠. 방향성이. 오픈 씨는 뭐 기억나는 전시 있나요? 저 방금 말했던 그 전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저는 그거 이후로 그거보다 저를 좀 더 이렇게 했던 전시는 많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최강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전시 중에는 네. 가장 그게 좀 기억에 남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업 하나하나가 좋다는 느낌보다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되게 끝장나는 느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깔끔한 좀 화이트 큐브 공간인데 뭐 거기 이제 벽에는 막 수채화 이런 게 좀 걸려 있고 가운데 인형 같은 게 있고 막 음악도 있고 막 철조망 같은 그 교도소의 철망이라고 하나 뭐라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요즘에 들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이걸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단순히 내가 작업 하나에 집중해야 되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젊은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작업을 쉽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런 작가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사실. 작업 하나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요.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뭐 비디오 작가는 비디오 그 영상 자체에 신경을 쓴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조각하는 사람이 조각물 자체, 뭐 회화 캔버스 자체 신경 쓴다면은 근데 그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넓은 시각에서 볼 때, 뭐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구상할 때, 인스톨레이션 자체를 구상할 그죠. 때, 되게 젊은 작가로서 더 막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버니로스 편에서 저희가 막 되게 거대한 규모의 전시 다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작가는 사실 선택받은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주어진 작가가 할 수 있는 거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메시로 치자면은 세상의 메시보다 아니면 김연아, 박태환 선수보다 뭐 축구든 그 피겨 스케이팅이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기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김연아 선수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피겨 스케이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죠.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버니로스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그죠. 큰 공간이 주어졌을 때. 네.
근데 단순히 그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거기까지 오르느냐가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라 봤을 때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자기의 역량인 것 같아. 역량인 것 같아. 내가 내 재능이 뭔지 깨닫고 딱 빨리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약간 괴리들이라고 할까? 이걸 내가 오브젝트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아니면 내가 오브젝트 형 작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 굳이 따지자면. 그죠. 그럴 때 나는 어디까지 이걸 가야 돼?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볼 때, 그냥 금전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런 공간이란 개념을 덮을 수 있는 작업은 그냥 규모 자체가 되게 커야 되거든요, 사실.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니면 정말 영리하게 뭔가 작은 거 하나로 뭔가 확 포인트를 준다던가.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베린스 비엔날라든지 그런 뭐 큰 전시 같은 데서는 분명 작가의 기량 확실히 볼 수 있겠죠. 물론 진짜 좋고 넓은 공간에서도 작업 오브젝트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작가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죠. 그 라파엘라 포겔 작업 중에 네네. 그 브레겐츠에서 한 것 중에 넓은 그 뭐라죠? 체육관 느낌 뭐라죠? 할래? 그 공간에 네네. 그 천장에서부터 두 개의 사자 석상만 밖에 놓은 거죠. 코에 피어싱으로 쇠고 죽어서. 그렇죠. 저는 그게 진짜 세다고 느꼈던 게 그 전체 공간에서 유일하게 중력이라는 개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개념을 잘 끌어왔다 생각한 게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 있잖아요. 맞아, 무거움 있지. 그리고 그 사자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 그 엄청난 무거움 있지.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걸어놨죠. 맞네. 근데 그 다른 공간에 무언가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그 개념을 극단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게 전략을 짰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오브제가 있었으면 이 무거운 감이 조금 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냥 뭐 의자 하나라도 있었으면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저는 참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설치 작업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확실한 컨셉이나 뭔가 목적성이 있으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라파엘로 포겔도 아마 그게 조금 더 확실했으니까 다른 것들을 확 뺄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그게 또 납득이 가고 나름. 그렇죠.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치라고 해서 뭔가를 꽉 채울 필요도 없는 거고 비울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이것도 약간 허무한 결론에 결국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끝에 잘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다. 뭐 오브젝트 위주로 하든 뭐 공간 위주로 하든 그죠. 뭐 계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새롭건 안 새롭건 간에. 그죠. 주어진 게 뭔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늘 무에서 창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술은 확실히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수학 같은 거는 뭐 이게 무슨 제가 수학과가 아니라서 뭐 어떤 그냥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실제로. 이게 요런 걸 통해서 이 답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가 있다면은 예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보는 게 답만을 언제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이 풀이 과정은 없이 우리 언제나 답만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약간 그 뭐냐 카탈로그나 어쨌든 작가의 관심을 갖고 체크하는 거나 뭐를 이렇게 좀 파고들어 보는 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렇죠. 제가 그 아까 로버트 고버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 소변기랑 세면대를 만들었어요. 한 거의 5년 동안. 다른 작가는 욕을 한 거죠. 너 작가야. 너 아직도 그 뒷샹에 레드메이드에 빠져서 이거 입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고버는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약간 일종의 사명감일 수도 있고, 사실 세면대나 소변기라는 것도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특히 남성용 소변기는 한 명당 하나밖에 쌀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돼 있고 뭐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자신의 이제 감정을 나중에 진짜 재밌는 게 세면대나 이 소변기가 변해요 조금씩. 처음에는 하나 일반적인 셈이었는데 나중엔 수도꼭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길게 늘어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오줌 싸는 오브제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 작업 방식이 이어지는 게 재밌거든요. 발전되고 그 과정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사카인 씨 철학은 확고하네. 그러니까 어떤 오늘만 살라. 오늘만 살되 오늘 열심히 오늘이 살면 내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살면은 역사가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게 중요하죠. 뭘 하든 간에. 요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작가든 좋은 전시든 뭐 말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죠. 사실. 좋은 전시를 제가 또 뭐 생각하자고 하면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한번. 뭐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있었던 프란시스 베이컨 개인전. 가보고 싶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의외로 그 쉬린 뮤지엄에서 했던 존 암레더 전시도 좋았고. 네. 그리고 베를린에서 제가 베를린에서 또 무언가 전시를 하나 봤었는데 좀 충격적인 전시가 하나 있었는데. 저도 몇 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함부르크 바노프. 함부르크 바노프에서 베를린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자비의 대로이라고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 작업을 그러니까 그분이 전시 작업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런 식으로 몇 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반대로 되게 웃겼던 게 프란츠 베스트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그분의 개인 회고전이 있었어요. 폼피두에서 프랑스에. 네. 그건 진짜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했어 그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좋은 작업을 네. 이따구로밖에 전시를 못하냐. 왜? 섹션을 나눠서 네. 전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는 지인이랑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프란츠 베스트 팬으로서 이거는 프란츠 베스트 원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이걸 어떻게 폼피두에 권위 있는 큐레이터가 이따위로밖에 못하냐라고 제가 혼자 성을 냈거든요.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아니 너무 정신 없었고 너무 다 그 공간에 꽉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밀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란츠 베스트가 가진 역사적 그 작업의 서사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약간 디귿자로 돼 있었는데 네. 그걸 일일이 지나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 중간에 네. 마이크 켈리와 프란츠 베스트의 인터뷰 함께한 영상도 있고 이 얼마나 흥미로운 자료를 뒤편으로 빼둬서 왜냐? 비디오는 공간이 어두워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원리나 논리성을 따져서 설치했던 게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느낀 거죠. 아 작가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전시는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존나 중요하구나. 전시를 구리게 하면 작업이 깎이는구나 라고 느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오펜씨도 있나요? 뭔가 작업은 좋은데 전시가 구린 거. 구린 전시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구린 전시라고 하면 뭐한데 옛날 영국에서 터너프라지 갔을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포렌직 아키텍처 있던 곳인데 네. 너무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포렌직 아키텍처가 지루했다기보다는 그 터너프라지 전시 자체가 방식이 그냥 이제 가운데 뭐 홀 같은 게 또 있다 치면은 이제 4개 방인가 이렇게 나누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다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공간도 다 어두워 그냥 다 비디오니까 거의. 그죠. 그럼 뭐 내가 작업을 보러 온 건지 약간 너무 매력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매력이 없더라고. 저 포렌직 아키텍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으니까 그냥 그런 작업들 중 하나로밖에 안 보이고 그냥 다큐멘터리식 작가 그러니까 작업들이 사실 다 좀 비스무리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시 자체가 너무 일맥상통하니까 다 다른 작가인데 이게 뭘 재미를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뭐 컴페티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몇 명의 노민들 뽑아놓고 그렇죠. 뭐 몇 개 전시 보여주는 식으로. 근데 그런 것 치고 너무 일맥상통하니까 그런 전시가 어려운 것 같아요. 큐레이터 입장에서도 뭔가 여러 명의 작가를 동시에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뭔가 제가 어디 카탈로그에서 봤었는데 좀 전설적인 몇 개 전시들이 있어요. 어떤 전시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죄송한데 청취자분들한테 그 전시에서의 딱 좋은 전시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여러 작가들을 같이 보여줄 때 좋은 전시들의 특징은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도 몰랐던 공통점을 주제로 걸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좋은 큐레이터가 좋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도 몰랐던 같이 가지고 있는 동시대적 특성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비틀어서 딱 내놓았어요. 저 진짜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시가 있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 뭐 영상이랑 그냥 이제 사진이나 뭐 팜플렛 이런 식으로 봤는데 어디서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나중에 링크를 꼭 달아드릴게요. 근데 뉴 메테리얼리즘인가? 수잔나 페퍼가 이제 큐레이팅한 전시인데 그 마테리얼리즘 그러니까 새로운 마테리얼에 대한 그런 전시가 있었는데 어디서 한 거죠? 에멘카인가요? 아니 에멘카가 아니라서 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꼭 그거 달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네. 전 그 전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한번 그게 약간 이제 사칸 씨가 방금 말한 것처럼 좀 다른 작가들을 어떤 그런 뉴 메테리얼리즘, 뭐 새로운 재료, 물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지점에서 엮어놓은 건데 되게 전시가 좋아요, 확실히. 되게 신진 작가들도 많고 한데 다 되게 다채로운데 다 완전히 새롭다라는 새로운 마테리얼, 새로운 재료, 새로운 물성이라는 게 약간 요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 개성들이 다른데 이것도 하나를 좀 묶인 잘 이렇게 정제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사조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죠. 그 수잔나 페퍼가 똑같이 한 것 중에 그 뮤지엄 전시 있잖아요. 저희 야나오에 그 전시 가보셨어요? 가봤죠. 그것도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전시 중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시대적인 작가와 저희랑 살고 있는 동시대적인 작가가 이미 죽은 작가들의 그 작업 방식이나 그것도 나열을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시 중에 베스트다 이렇게 뽑기 어려운데 분명히 좋은 전시 맞아요. 그 누구죠? 그때 온카와라 그분 작업 중에 온카와라 작업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신이 그림 그릴 때 날짜를 적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약간 스모킹 룸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새로웠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한 작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준 느낌? 내가 항상 그 각 작가마다 대표 작업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할 때. 근데 그걸 딱 깨준과 동시에 그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다른 작업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 뮤지엄전에서 재밌었던 이유가 그 제목이 뮤지엄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너무 그냥 뮤지엄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뭐 예술 이런 식이 그런 제목이 아니라 뮤지엄 전이라고 하고 그 작업들을 봤을 때 분명히 느껴지는 다른 지점들이 분명히 너무 많았거든요. 온카바라 같은 경우도 스모킹룸을 만든 작업은 있을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뮤지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뭔가를 이제 되게 메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죠. 예. 그죠. 실제로 뭐 그런 걸 의도했을 거고 분명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그 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뮤지엄을 되게 메타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좀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회고전도 그래요. 제가 뭐 프란츠 베스트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퐁피두에서 열렸던 사이톤블리 회고전은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뭔가 거슬림이 없어서 좋았어요. 확실히 프란츠 베스트 저는 거슬림이 너무 많았고 사이톤블리 저는 같은 회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렬을 잘 해놓은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시를 하는 거든 뭐 작업을 만든 거든 참 그 한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도 한 끝이에요. 어떤 프로의 세계든 근데 똑같지만 그 한 끝이라는 게 사실 이제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어디를 어떻게 건드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그러니까 너무 쉽다면 쉬운 게 사실 예술이거든요. 아 그죠. 네. 어렵다면 어려운 게 또 예술이고. 어렵다면 답도 없는 게 예술인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려면 어떻게? 다음 전시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전시를 얘기를 했지만 이 다음 전시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최근에 아까 클럽하우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클럽하우스 잠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요하네스 케니시나 그 사람이 하는 클럽하우스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하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일하시는 뭐 큐레이터 분이나 뭐 디렉터 분들도 계시고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쪽은 이제 약간 좀 더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셌는데 뭐 인터넷 전시라든지 뭐 인스타 전시, 온라인으로 온라인 전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약간 그냥 알터나티브인가? 그냥 대안인가? 뭐 정도로 대안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계속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또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온라인 전시를 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제가 온라인 전시를 개인적으로 보면서 불편한 거는 내가 어쨌든 저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컴퓨터와 실습 시간 아시죠? 네. 컴과라고 하죠. 네, 컴과 시간에 처음으로 본 전시가 있어요. 전시? 네, 이제 백제 시대를 전시하는 박물관이거든요. 그 어디였죠? 부여에 있는 네. 부여 중앙 박물관이었나? 실제로 가서? 네. 아니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거기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컴퓨터 기술로 생각해 보세요. 그 조악한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 볼 마우스 때를 빼고 클릭을 해가면서 본 거였는데 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두근거렸거든요. 내가 뭔가 그곳에 있는 느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라라 크래프트 게임, 툼레이더 그리고 뭐 저희 많은 게임 있잖아요. 뭐 3D 게임, FPS 게임들을 거쳐가면서 제가 무뎌지더라고요. 그치, 이 온라인 전시에 있어서의 저의 느낌은 첫 번째 무뎌짐이 새롭지가 않죠. 네, 내가 그 직접 공간에 가서 그걸 체험하는 것과 그 감각만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어쨌든 필터를 가지고 체험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한 감정이 계속 그 나와 작업 사이를 좀 뭐라죠 간격을 띄우는 것 같아서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온라인 전시 자체 지금 온라인 전시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인 게 한마디로 대안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온라인 전시라거나 뭐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서 있는 전시라면은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당위성이 있지. 코로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의 매체로서 계속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당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당위가 뭐냐? 여기서 전시가 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걸 온라인으로 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 가니까 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가정했을 때 단순히 세상이 발전한다고 우리가 이걸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럼 다음 세대에서 약간 이런 거를 일부러 전략 포인트로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봐야 더 재밌는 전시 이런 거. 분명히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술계가 지금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런 기술들을 그냥 갖고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점을 넘어섰을 때 분명히 온라인 전시가 의미가 있어질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게임 회사처럼 그러니까 게임 회사도 새로운 게임을 발명하려고 하고 뭐 새로운 게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이제 게임 장르를 만들려고 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카피 게임들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게임도 많이 나오는데 카피 게임 자체는 우리가 재미가 없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처럼 뭐 내가 그 백제 박물관 그걸 보는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컨텍스트를 건드린다든가. 그죠. 유명한 게임이죠. 와우 같은 거. 근데 와우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내가 이 온라인 세계에서 내 아바타가 나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의 뭐 역사를 써나가고 있고 내가 한 소속감을 여기서 느낄 수 있고 라는 거가 되게 재밌는 핀트로서 작동했을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거기서 그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 스토리가 재밌네, 이 스킬이 좋네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분명히 다른 핀트를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고 게임 시장도 분명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예술은 그걸 노력하진 않고 있죠 확실히. 그죠. 지금 그냥 우리 갖다 쓰는 거지. 약간은 좀 애매한 스탠스죠. 어쩌면 가장 최전선에 있어야 할 가장 레디컬 급진적으로 있어야 할 장르가 예술이라는 장르가 조금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뒤처진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그 의존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술이라는 장르가 다른 곳에 의존하고 있을 땐 분명히 아무런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장르가 그래. 의존성이란 거는 사실 개인의 특성 아니면 그 고유의 그 특성을 발휘시키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술의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뛰어넘은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나올 거고 뭐 전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은 그냥 그거 자체가 조금 약간 멈춰 있는 상태. 다른 없다 뭐. 저희가 말하는 게 기술적 진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기술적으로 진보한 미술 작업이 좋은 작업이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온라인 전시라는 것을 정말 아직까지는 잘 이용하는 작가를 못 본 느낌? 의존성이라는 거 좀 애매한 말이고 다시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와우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게임. 근데 와우 같은 경우를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면 그게 그냥 뭐 그 당시 뭐 그래픽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것이 건드리는 뭔가 뭐 소속감 있는 다른 영역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의존성이라고 말한 게 너무나도 표면적으로 그냥 내 작업을 그냥 인터넷에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다른 컨텍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재밌는 그 포인트네 확실히. 그게 없으면 사실 저는 온라인 작업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근데 온라인 전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기술적으로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누군가 노력을 하고 더 고민을 해본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철학도 그래요. 뭐 철학도 보면은 미디어 철학 같은 것도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갑자기 카플라였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의 독일에도 유명한 미디어 철학자가 있고 실제로 요즘에 서점이나 뭐 이제 뭐 미술관 같은데 서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미디어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니까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미학이나 그런 것들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이제 실제 미술 작품에 적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걸로 만들어져야 되는 예술이구나. 그때는 분명 우리가 예술이 단순히 물질적일 필요가 없고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물론 이것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술은 이 장르로 한정했을 늘 때 다양성을 내포해야 되지만 지금 오펜 씨가 보기에 이 온라인 전시가 주는 느낌이 아직은 뭔가 그 당위성이라보다니까 뭔가 이걸 정말 잘 이용한 작가가 없다. 이 온라인 전시를 해야만 하는 느낌이 해야만 하는 작가가 없는 거죠. 그건 저도 확실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딱 말하는 대로 뭔가 이거를 이래야 돼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기능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코로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느낌 있잖아요.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도 있고 맞아. 확실히 그게 좀 그럼 오펜 씨가 보시기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사회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전시라는 개념이 조금은 다시 희석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때를 치고 더 나갈까요? 저 아까 그 방에 들어갔었다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말한 거 아닌데 그냥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이게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다가 없어지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것도 이거의 이제 하나의 사조로 또 시작되겠다.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하네스 케니시가 거기 있던 이유도 사실 케니시 갤러리가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뭐 잡지를 내는 것도 잡지 내는 거고 팟캐스트를 하고 저희처럼
거기다 이제 그 온라인 그 VR이라고 하나? 예. 뷰링 같이 이렇게 만들고 3D 360도 애플도 애플이 앱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앱도 만들고 요즘 어큐트 아트라고 이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거기 가시면 어큐트 아트가 뭐죠? 그 앱으로 해서 앱도 있고 이제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런 AR이라든지 네. VR 관련 작업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예요 사실. 예술에서 저는 예술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능성이 상실됐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실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걸 덮이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기능성이 되게 너무 부각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VR도 보면은 그 기능성이 드러나는 느낌. 온라인도 보면은 기능적인 거거든요. 온라인 전시도 보면. 근데 그 기능성이 사라질 때 저는 그 미학이란 게 좀 등장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한 제가 불편하다 느끼는 그 필터인가 봐요. 네. 기능성이란 거. 그러니까 뭔가 미술 자체의 미학이 눈에 띈다기보다는 그 작동 방식이 더 눈에 띄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전시를 볼 때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360도 전시라고 생각했을 때 360도 전시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고 돌려야 돼요. 드래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누르는 버튼과 이걸 드래그하는 거의 기능성을 우리가 너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계에서 그거는 너무나도 기능적인 역할밖에 없거든 사실. 버튼을 클릭하는 거. 그렇죠. 버튼을 클릭하는 걸 우리가 미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딸깍딸깍딸깍 이런 소리 막 윈도우 덩덩덩덩 하면서 노래를 만들 때 우리가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이것들이 기능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쓸 수 있구나. 미학으로 들어갔을 그때 때 우리가 좀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핀트가 있는 건데 온라인 전시에서 그런 걸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레디메이드 똑같은 거잖아 사실. 그죠. 화장실 그 변기를 가져다 놓고 그 기능성을 상승시킬 때 어떤 미학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죠. 온라인 전시나 온라인 작업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해했어요. 재밌는 포인트네 확실히. 근데 생각... 그거는 또 재밌는 게 다음 세대한테는 제가 처음 그 백제 그 박물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이 이제 손가락으로 줌하는 개념이 현실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혹시나 이 줌에서 어떤 온라인 전시를 바라보는 게 기능적으로 전혀 뭐라지 거리낌이 없는 느낌? 그때 확실히 필터가 아니에요. 그때 확실히 많이 체화가 된 이들이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다른 인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전시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많이 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오편 씨는 향후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저가 제 작업을 얘기할 때 뭐 굳이 미래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어쨌든 제가 뭐 죽을 때 돼봤자 얼마나 변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냥 작업 포부? 네, 포부. 어려운 질문이네. 포부를 질문한 것 제가 이미 약간 모순일 수도 있나요, 제한테? 그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내일을 물어본다. 작업은 좀 방향성이나 좀 뭐 포부 아니면 뭐 바램? 저는 아까 얀보 같은 느낌이 좀 저는 그냥 그 사람 작업을 아까는 대충 설명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술이란 필드 내에서 가장 예민하고 좀 가장 좀 뭐랄까 철저한 작가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예민할 수 없겠지. 근데 내가 하는 직업이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내가 다루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내가 신발을 만든 사람이면 그 안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딱 그 얘기잖아. 저 사람 이거 하면 뭐 할까? 그런 느낌처럼.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죠. 어떠한 좀 막 즉흥적인 작가들 있잖아요. 막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작업에서 예민한 포인트가 확실히 있거든요. 저 반고도 막 그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는 술을 이 압생트를 마시지 않으니 노란색을 할 수 없다. 그것도 그 회화 안에서 예민한 거지. 압생트 노랑, 압생트 옐로우.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 예민함을 갖고 싶은데 이 세상에 날 그렇게 놔두질 않네. 세상에 참 스트레스도 많고 그것도 축복받는 삶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엔 훈련인 것 같기도 해요. 예민도 훈련이죠. 훈련이죠. 예민도 훈련이고 무딤도 훈련이고. 그쵸. 뭐 관지령도 계속 타면 뭐 태우면 안 당한다는 말도 있고. 진짜 약간의 어쩌면 타고난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그 부분은 확실히 훈련인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어떤 그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사명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내가 공허하다 느낄 때 아니면 내가 좀 뭐 그렇다고 느낄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사명이란 게 없는 느낌 좀. 저 사람은 뭔가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워커홀릭 같은 느낌도 있는 거 그러잖아요.
약간 소명 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사명감. 그렇죠. 내가 뭔가 이 미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본투비 예술. 뭐 그런 것처럼. 느낌.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갑자기 또 주제를 돌아와서 좋은 작가라는 걸 볼 때 저는 좀 그런 지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작업을 하고 좋은 작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어쨌든 얌보든 뭐든 간에 다 비슷한 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그냥 저걸 미쳐있구나. 아, 저걸 하려고 태어났나? 그러니까 아니 또 실제로 만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죠? 실제로 만나는데 또 아예 모르는 거. 아, 근데 중요한 이미지가 주는. 근데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그게 그런 느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는 확실히 그 임팩트로서 처음에 자신의 그 뭐라죠? 아름다움, 자신의 예민함, 자신의 소명 의식을 딱 드러내고 실제로 만났을 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야, 껍데기 좀 더 굽자 이러면서 딱. 은근히 또 영화계나 막 이런 거 영화 배우들이나 영화 감독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능 같은 데 그런 거 좀 그런 거 같긴 하고. 그렇죠. 껍데기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냥 저희가 어쨌든 좋아하는 작가에 대한 로망과 환상을 심을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고. 석한 씨는 그러면 어떤 약간 작업을 하고 싶은지? 글쎄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또 오늘만. 아,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지금은. 네, 지금은 생각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굳이 최근에 조금 영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좋았던 것들이 어제 봤던 영화 글리너라고 하죠. 이삭 줍는 사람. 거기서 더 느낀 게 그냥 와, 삶은 투쟁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술을 해보자. 저거 말한 것도 비슷한 거죠. 거죠. 되게 멋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고 혹은 추수가 끝난 뒤에 그 남은 곡식을 주워야 되는 운명. 이게 약간 사도 바울 아시죠? 네. 사도 바울 이제 알렌 과디브가 쓴 게 있는데 저 옛날에 그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전달자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부여받는 것처럼 산다는 게 사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이든 어떤 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사도의 입장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게 뭐 예수의 부름이면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술 자체든, 뭐 아니면 하시는 일이 뭐든 간에, 근데 음식을 팔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사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되게 엄청난 흡입력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고. 맞아. 왠지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거고. 그렇죠. 불법만 아니면. 그런 태도가 저는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어요. 좀 아름다운 아우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맞아. 그런 점에서 저도 약간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디지 채널인가? 그게 이제 당신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막 어린아이들 초대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 있고 막 노래방에 노래도 불러주고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진짜 대조가 돼요. 이 어린 꼬마아이가 있고 그냥 중학생 정도? 노래방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가수들 나왔던 분이 아마 백지영 씨도 계시고 강산에 씨도 계시고 또 막 신용재 씨였나? 뭐 몇 명 이렇게 계세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강산의 편을 제가 보는데 그 삶의 풍파를 막 북한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온 사람도 있고 자기 멋대로 막 무슨 개량 한복 입고 막 스카프 같은 거 하고 막 귀걸이 하고 있는데 막 그 아저씨랑 옆에 이제 약간 그 좀 요즘에 유행한 스타일로 이제 옷을 입고 뭐 이제 머리도 자르고 뭐 이런 학생들이 딱 한 컷에 잡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엔 누군지 모르는데요 걔네가 모를 수 있지 당연히. 그죠. 근데 갑자기 흐르는 강 막 하면서 하는데 뭐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빛이 우리가 말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사명을 갖고 사는 진짜 다른 감동. 이건 진짜 보시면 좀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아닐까 싶어요. 딱 바라볼 때 그런 삶을 걸어온 자들의 좀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롤모델도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항상 뭔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예술은 결국 다른 조건들은 조금 뒤로 제치고 조금 무식하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미술 꼭 하다 보면은 꼭 듣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뭐 포기하지 마라 이러는데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의 의도 뭔지 아시죠? 말이 너무 쉬워. 말이 너무 쉬워. 말은 쉬워. 근데 말은 쉽지만 저희도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굳이 말하자면. 네. 근데도 뭐 어쨌든 근데 그 열심이랑 디테일 안에도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노력하는 거에도 실천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재미를 붙이면 돼요. 맞아. 미술하는데 재밌잖아요. 저희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왜 굳이 진짜 밥값 하지도 못할 것 같아 보면 왜 이거 선택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밥값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맞아. 밥값은 뭐 노가다 뛰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니까. 그죠? 까오가 없지 돈이 없는 거. 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뭐 두런두런 이런 얘기도 하면서 청취자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분석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 새끼들도 사람이네. 네, 그죠. 이 새끼들도 똑같네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이제 넋두리 타임을 가졌는데 2주 뒤에 한 번 더 넋두리 타임을 가져서 그때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그죠? 네, 그때는 3인 넋두리 타임으로 그죠? 잠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올릴 겁니다. 게스트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좀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고 네네. 또 재밌는 부분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어쨌든 소통이 있으면 재밌으니까요. 약간 추천 작가 이런 것도 받아주고. 그런 거 재밌을 것 같고. 좀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또 뭐 이야기거리가 있으시면 딱 메일 보내주시면 혹은 DM이죠. 뭐 DM이라고 하나요? DM이죠. D 무슨 메시지죠? DM. 그걸 왜 DM이에요? 다이렉트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 네 그것도 보내주시면 되고 조금 더 빠르니까 그게. 그쵸.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또 다음 넋두리로 다음 두런두런으로 뵙고 또 그 다다음 시간에는 좋은 작가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